현재 세계는 아비스라는 무서운 재앙과 마주하며 심장이 떨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 재앙은 많아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나타나며 마계에서 온 강력한 괴물들을 데려오죠. 아비스가 클수록 나타나는 악마들은 그만큼 더 강력해져요. 그해 12급 아비스가 노엘의 고향 노엘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건 정말 끔찍한 수준이었어요. 노엘의 고향 마을은 마왕의 침략으로 하룻밤 만에 완전히 사라졌죠. 다행히 예전 영웅이었던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무기를 들고 손자를 구하기 위해 나섰어요. 할아버지는 그에게 지하 대피소에 숨어 있으라고 당부했어요. 처음에 노엘은 할아버지가 위험에 빠지면 혼자 어떻게 살아가냐며 만류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존경하는 할아버지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도 손자를 꾸짖으며 자신은 정말 강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불사신 오버데드라고 불렀죠. 할아버지는 손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자신은 빠른 승리를 믿었어요. 그 전투는 혼자서 모든 적을 상대하는 드라마 같은 싸움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위치에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마왕을 물리쳤죠. 노엘은 밖으로 나와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왕을 이겼지만 나이든 몸을 이기지 못했어요. 전투 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임종 직전 할아버지는 이것이 한 시커의 운명이라고 말했어요. 전투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노엘의 소망은 어릴 적부터 그런 시커가 되는 거였어요. 그 장면을 본 후에도 그 소망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다는 건 그 결의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죠. 그 결의를 알게 된 할아버지는 노엘이 무적의 시커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건 두 사람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죠. 노엘은 마지막 가족을 잃어 가슴이 아팠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2년 동안 그는 할아버지처럼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슬프게도 하늘은 그에게 뛰어난 지능을 주었지만 힘은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최고의 서포터가 되어 동료들의 전투를 효과적으로 도왔어요. 그들의 팀은 한 명의 마법사와 두 명의 전사로 구성됐어요. 노엘의 직업은 토크 마스터로 전투 능력은 가장 약하지만 서포트 능력은 가장 강력했어요. 상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요. 이번에는 하급 뱀파이어들, 마법을 모르는 종류예요. 가장 주의할 점은 그들의 여왕으로 무한번식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괴물들을 죽여도 끝나지 않아요. 그들을 모두 한 번에 없애려면 보스만 쓰러뜨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급 뱀파이어들은 부하지만 맨손으로도 사람을 찢을 수 있어요. 게다가 머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죠. 모든 정보는 민우가 업데이트했어요. 나머지 3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대신 그들은 노엘 대신 괴물을 상대하는 주력 역할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왜 보스를 먼저 죽이지 않느냐고 묻자 그건 위험한 짓이라고 조언받았어요. 원래 보스를 죽이는 게 최선이지만 그건 가장 위험한 길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이 작업은 그들의 수준을 초월하니 천천히 진행해야 해요. 백전백승의 비밀은 바로 그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부하들을 먼저 청소하지 않으면 승리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 말을 듣고 모두 노엘의 지시를 따랐어요. 하지만 노엘은 이 직업을 싫어했어요. 제한이 너무 많아서 동료들의 힘과 스탯만 높일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보스가 그들을 찾아왔어요. 독을 뿌려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구하려 했지만 서포트 없이는 이길 수 없었죠. 위기에 몰린 채 도끼 든 청년의 불편한 말에 분노가 그를 되살리게 했어요. 자신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하며 총으로 괴물을 쏘아 동료들을 구했어요. 보스 앞에서 노엘은 두려움 없이 토크마스터의 전투 방식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먼저 동료들에게 명령하며 포메이션을 펼치고 모든 능력을 25%까지 강화했어요. 명령이 떨어지자 두 사람이 달려들어 보스를 막았어요. 노엘은 또 다른 스킬 사기 장렬을 사용해 전 팀의 체력과 마력을 25% 강화했어요. 타니아에게 로이드와 원터의 방어를 높여 공격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어요. 뒤로는 여전히 매복한 괴물들이 있어 노엘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타니아에게 정신 해방을 사용해 그녀가 차분함을 유지하게 했어요. 자신은 그 괴물들을 직접 처리하며 세 사람이 보스에 집중하게 했어요. 그는 74초 동안 버텨야 했어요. 마총과 마비 명령으로 세 괴물을 멈추게 했어요. 토크 마스터에게는 이게 자신을 보호하는 필수 도구예요. 얼음 탄환을 쏘아 대부분을 쓰러뜨렸지만 하나는 도망쳤어요. 정확한 계산 덕분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추가 강화하며 마무리 일격을 날렸어요. 명령을 받은 그들은 보스에게 최종 기술을 날려 없앴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노엘이 찔려 있었어요. 다행히 발톱이 관통하지 않았어요. 그의 계산이 정확했기 때문에요. 보스를 쓰러뜨리면 작은 놈들도 따라 없어질 테니까요. 전투가 끝나자 아비스도 사라졌어요. 세 사람은 노엘의 리더십을 존경했지만 너무 위험하게 싸웠다고 말했어요. 한 초만 계산 잘못하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노엘은 그런 위험을 즐겼어요. 그래야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 할아버지는 손자가 자신을 약하다고 자책하는 걸 보고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노엘이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며
하지만 어머니가 가지지 못한 재능, 시커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토크마스터든 뭐든 그의 잠재력으로 가장 강해질 거예요. 노엘은 그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말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자신의 성장이 잘 되고 있다고 믿어요. 토크마스터가 가장 약하다 해도 언젠가 할아버지의 영웅 타이틀을 넘어설 거예요. 지금 그들의 그룹은 에차이 제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곳은 마공 문명이 발달한 덕분에 번영했어요. 다른 곳보다 아비스가 더 자주 나타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비스를 물리치고 땅을 정화하는 자들은 모두 시민들의 영웅이 되어 15세가 되면 그들도 시커가 될 수 있어요. 이 직업 때문에 노엘은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지난 임무를 끝내고 보상으로 500만을 받았어요. 이건 팀이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가장 큰 돈이었어요. 영웅이 되기 위해 노엘은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쌓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해 독창적인 전투 방식을 시험해요. 원터는 친구가 축하를 하지 않자 물어봤어요.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털어놔도 돼. 라고요. 원터는 노엘이 보스를 직접 쓰러뜨리지 못해 보상이 적어서 불만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 일로 술에 취한 원터가 노엘의 고고 할아버지에 대해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에게 이 직업을 하면 돈에 집착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을 사고 탐험에 필요한 걸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 훌륭한 시커는 남의 비방을 자신의 메달로 삼아야 해요. 자신을 가볍게 보지 않게 하는 게 노엘의 삶의 이유예요. 바로 그때 노엘은 친구를 도발했어요. 원터는 여전히 노엘이 돈 문제로 팀의 명성을 해친다고 떠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노엘은 책임을 인정했어요. 원터를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비아냥했어요. 원터는 화가 나서 나이 차이를 들먹였어요. 노엘은 시커에게는 실력이 최우선이지 나이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상대는 노엘이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는 명령만 내리는 토크마스터잖아요. 그 말은 아팠지만 노엘은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그 말이 그들의 진심일 테니까. 토크마스터인 자신에게는요. 소란을 피운 후 로이는 두 사람을 말렸어요. 동료끼리 싸우지 말라고. 로이는 타니아와 인기가 많아서 원터가 약간 질투했어요. 그날 오후 그들은 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운영비와 장비 수리비를 뺀 후 타니아는 고생한 만큼 못 받았다고 실망했어요. 그래도 팀의 공통자산은 점점 늘고 있어요. 로이는 곧 더 큰 임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엘은 그런 임무가 드물어서 우리 차례가 아닐 거라 했어요. 밖에 시커들이 많으니까요. 그들은 다른 클랜과 달라요. 클랜처럼 직접 임무를 받지 않고 그들의 남은 덩어리를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노엘은 클랜을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더 빠른 발전의 길이에요. 팀의 공통자산은 지금 280만이에요. 클랜을 만들려면 최소 0만이 필요하니 노엘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했어요. 이런 남은 덩어리를 먹는 삶보다는 클랜을 만들면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어요. 로이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지출이 많아서요. 하지만 노엘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더 설득하며 이 상태로 있으면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원터는 화가 났지만 노엘의 말을 이해했어요. 자신의 클랜을 만들어 싸우는데 동의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노엘은 이미 알아봤어요. 외모가 좋으면 국가가 임무를 줄 테니까요. 팀에서 로이가 그럴 만하죠. 유명해지면 국가가 중용하고 시커의 홍보 모델이 될 거예요. 현실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잘생기거나 예쁘다는 걸 보여주죠. 성공한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지원과 광고 계약을 받아요. 지금 의견이 둘로 나뉘니 로이드가 최종 결정을 내릴 거예요. 만약 안 되면 노엘은 자신의 돈을 빼고 팀을 떠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로이드는 동의했어요. 다음날 아침 그 커플은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원터가 노엘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노엘은 배신자들의 메시지를 읽고 로이드가 돈을 투자하다 실패해 도망친 걸 알았어요. 그 일로 노엘은 웃겼지만 원터는 자신의 돈을 걱정했어요. 노엘은 그 커플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어요. 평소에 로이드는 순수해 보였지만 속은 빙산의 아래처럼 어두웠어요. 실제로는 더러운 마음이었죠. 그래서 노엘은 웃는 거예요. 원터에게 그 편지를 어디서 찾았는지 다시 확인했어요. 로이드의 방을 지나가다 우연히 봤고 바로 알려왔어요. 약속은 오늘 정오예요. 하지만 어제 원터가 좋은 일자리를 듣고 팀장에게 알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라졌어요. 주인에게 물어보니 어제 저녁 8시에 떠났고 제국이 문을 닫을 시간이 정확했어요. 밤에 도망친 거라면 지금은 아침 9시 30분이니 반나절은 갔을 거예요. 그들의 경로를 맞추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시간 끌기 속임수는 노엘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책을 천천히 세웠어요. 먼저 로이드와 타니아의 목적지를 찾아야 해요. 출입 기록이 있을 테니 물어보겠어요. 말을 타면 따라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예요. 원터는 바로 가자고 했지만 서둘러서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그는 뇌에 맞설 타입으로 그들을 때려 죽이고 싶지만 로이를 이길 수 있나 싶어요. 노엘의 도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죠. 하지만 타니아도 함께라면 잘못하면 생사전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편지에서 돈으로 빚을 갚는다고 하니
잡아도 돈을 못 찾을 수 있어요. 상대가 이런 일을 벌였으니 이미 그걸 계산했을 거예요. 원터는 이를 갈며 그냥 참아야 하나요? 노엘은 악랄하게 웃으며 보복은 1000배로 하겠다고 했어요. 바로 그 후 그들은 장비를 입고 다른 전사들의 술집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노엘은 원터를 바보지만 쓸모있고 뛰어난 전사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자신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냥 따르라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며 노엘은 큰 소리로 시어들에게 임무를 부탁했어요. 팀의 두 멤버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들을 생포하면 200만의 상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원터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노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됐어요. 민우는 그 두 사람만으로는 그 녀석들을 잡아 제압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꼈어. 그래서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그 긴장된 순간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이건 그 녀석의 전체 계획 속에서 단지 한 부분일 뿐이야. 원터를 진정시키고 내가 빨리 처리할게. 이 사람을 잡는 의뢰를 받은 몇 팀이 이미 있어. 노엘은 성공하면 바로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어. 그 말에 모두가 흥분했지. 현재 일 없고 여유로운 상태라서 그 무리는 민우가 제공한 정보를 따라 모였어. 그 커플이 어젯밤에 성문을 닫기 전에 도망친 시점이야.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했으니 아직 멀리 가지 않았어. 조금 더 기다리다 보니 노엘은 자신의 예측이 틀렸나 싶었지만 드디어 목표가 나타났어. 이 녀석은 로인과 타가 떠나는 걸 목격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의 경로를 정확히 알아. 그는 200만을 받을 줄 알았지만 노엘은 영리하게 가격을 한 뿌리 감자로 깎았어. 그 팀이 혼자서 그 커플을 이길 수 없으니 나와 원터가 도와주겠다고 했지. 물론 그 목적의 상금은 줄어들 테고. 그 팀은 4명이지만 모두 약한 타입이야. 이 녀석의 돈에 대한 욕심을 파악한 노엘은 자신 있게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 결의에 찬 차가운 눈빛을 보니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거래를 받아들였어. 상금을 받기만을 바라고 거래가 끝났으니 모두 출발해. 하지만 민우는 다른 일을 더 하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이 노인팀과 함께 가서 남쪽 성문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잠시 후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어. 출발 전에 원터는 민우를 걱정하며 정말 그 두 놈을 이길 수 있냐고 물었어. 그래, 그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했고 이번에는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라더라. 그는 이 친구에게 항상 배신의 그림자를 생각한다고 설명했어. 우리는 모두 인간이야.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모두가 동료라 해도 노엘은 절대 완전히 믿지 않았어. 그에게 믿음이란 맹목적이지 않고 의심이 살아남는 열쇠야. 그래야 더 쉽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지. 지금처럼 그는 마음이 안정적이었고 원터처럼 고민하지 않았어. 오후가 되자 그 도망친 커플은 예상대로 마을에 도착해 쉬기로 했어. 노엘의 성격을 생각하면 돈을 되찾을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할 줄 알았지. 불운하게도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드러났어. 민우와 5명이 그 반역자들을 포위했어. 자신의 능력으로 노엘은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 무기를 잃은 로이는 순순히 사과했지만 원터는 화가 나서 때리고 싶었어. 그래도 막혔지. 먼저 이야기부터 해. 그 편지의 내용과 1200만의 돈은 이미 투자로 날아갔어. 새로운 임무돈은 어디 있냐고 묻자 그는 빚을 갚았다고 했지만 노엘은 믿지 않았어. 그는 그 돈을 도박에 썼다는 걸 폭로했어. 투자 따위 없었지. 큰 패배 후 나쁜 놈들에게 돈을 빌려 그들은 공금을 그 빚에 썼어. 최근 임무에서 받은 돈도 다시 도박에 썼지. 이걸 듣고 원터는 분노했어. 그 돈은 팀이 목숨 걸고 번 건데 다 날려버렸다고. 그는 리더의 압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어. 결국 노엘에게 한 방 맞았지. 훔친 놈이 소리치다니. 평소에 그는 매우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단순하지 않아. 목적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지. 게다가 처음에 그 녀석이 리더 자리를 요구한 거지 누가 강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민우는 그 젊은이를 완전히 때려눕혔어. 자비 없이. 로인이 용서를 빌면 또 1000번의 발길질을 더 당했어. 타니아가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지. 노엘은 그녀에게 대신 맞을래? 나는 평등주의자야. 누구든 다 때릴 테니 그녀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는 계속해서 대화 기술로 상대를 진실을 말하게 했어. 예상대로 그 여자도 그 연인처럼 도박에 미쳤어. 모든 건 로의 어리석음 탓에 날아갔지. 깨어나서 타니아는 민우가 남의 정신에 간섭한 잘못을 지적했어. 개인 목적으로. 법에 따라 감옥에 갈 수 있지만 이제 와서 무서울 게 없어. 단순히 그녀도 팀 공금을 훔친 사람이야. 제국의 법에 따라 조사 중에 그 기술을 사용해 진술을 얻는 게 허용돼. 반대로 그녀와 연인만이 감옥에 갈 운명이야. 민우는 이 일로 최소 10년의 계조를 생각했어. 더 무서운 건 그들은 지칠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거야. 그 친구는 그들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니 돈을 요구했지만 노엘은 아직 주지 않았어. 그 녀석은 속임수를 당할까봐 화를 냈지만 민우가 화가 나서 구도 맞고 기절했어. 이 기술은 심장 충격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전수한 거야. 그건 심장 위에 강한 충격을 주어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거지. 장점은 누구든 맞으면 의식을 잃게 한다는 거야. 노엘은 대화술사라 스스로 강화할 수 없어서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가 이자위 기술을 가르쳤어.
이때 그가 부른 사람이 도착했어. 그는 포코라는 노예 상인이야. 그리고 그는 특별한 상품에 항상 관심이 있어. 게다가 민우와 꽤 친한 사이지. 직접 와서 가격을 매겼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국 최대 마피아 조직의 일원이고 다진이 가문의 보스야. 심지어 궁정군대도 그를 두려워하고 두 얼굴 때문에 미친 광대로 불려. 원터는 그 말이 과거에 그를 만난 것이라고 해서 충격받았어. 처음부터 그는 그 두 놈에게 돈이 없다는 걸 알았어. 감옥에 넣어도 이득 없지. 가장 좋은 방법은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이익을 보는 거야. 서로 윈윈이야. 타니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10년 감옥에서 공짜로 일하거나 부자들을 위해 노예가 되는 선택이야. 알다시피 감옥의 광산에서 생존율은 겨우 2%야. 죽지 않으면 불구가 되겠지. 풀려날 때 뭐가 남아있겠어? 이걸 듣고 그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 가격을 매기자 포코가 상품을 확인하고 600만으로 제시했어. 노엘은 적다고 하자 그는 속삭였어. 성스러운 교회가 검소한 생활을 장려하는 명령을 내릴 거라네. 이게 그들의 노예 사업에 영향을 미치니 부자들이 예전처럼 돈을 낭비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구매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 그래서 그는 영리하게 마피아가 제국을 통제하니 교회를 피해 법을 비틀 수 있다고 생각했어. 부유한 집이라서 그는 가격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렸어. 먼저 1,100만으로 시작했어. 포코가 동의할 줄 알았지만 정신 차리니 그는 가격을 2배로 올렸어. 문장을 끝내자마자 몇백만 더 추가하니 상대가 화가 나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어. 마침내 그는 3천만으로 올렸어. 민우의 계획은 구매 가격을 과장해서 판매 가격도 높이는 거였어. 명령이 내려지면 유명한 그가 고가로 산 노예는 귀족들의 관심을 끌 테고 왜 이런 시기에 사는지 궁금해할 거야. 분명 그건 희귀한 물건일 테지. 그래서 다른 상품 가격도 올라갈 거야. 물건이 부족해지면 팔아. 3배 이익을 볼 수 있지. 하지만 실제로 핑키오는 우리에게 겨우 1,500만만 주기로 했어. 이게 드러나면 문제가 되지만 노엘은 이게 그에게 단지 놀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계산이 합리적이니 핑키오도 거래를 맺고 그 똑똑한 녀석에게 가문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어. 그리고 그 멍청한 늙은이들은 한마디라도 흘리면 영원히 사라지게 위협받았어. 베타니아를 두려워하니 그들은 민우에게 구원을 구했지만 동료가 서로의 땀을 도박에 쓰는 법이 없어. 원터에게도 구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어. 결국 그들은 그 부드러워 보이지만 잔인한 여자에게 욕을 먹었어. 이 일 후 그는 그녀를 꽤 좋아했기에 슬퍼했어. 그 늙은이들은 노엘에게 100만을 주기로 했어. 거래대로. 맞아도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했어. 민우를 악마라고 불렀지. 정말 그랬어. 몇 날 후 원터는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어. 노엘이 특별히 와서 배웅하니 그는 기뻤어. 물론 돈을 나눴고 그가 좋아하는 술 한 병을 선물했어. 슬픔을 달래라고. 그 전 민우는 이 친구에게 은퇴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어. 이 직업은 동료를 옷처럼 갈아입는 거니까. 곧 적응할 테니. 가문에 초대했지만 원터는 아직 용기가 부족했어. 민우가 떠나는 걸 보니 그는 사람다운 감정이 없나 싶었어. 타니아가 그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가 찾는 건 사랑이 아니야. 과거를 돌아보니 그 두 남자는 슬퍼했어. 처음에는 모든 게 진심이었으니까. 노엘은 뱀의 오래된 껍질을 보고 자신도 변화해야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혼자 남은 후 노엘은 팀에 새 멤버를 모집하기 시작했어. 식당 친구들은 누가 올지 믿지 못해서 빨리 우리 팀에 들어오라고 했어. 기본적으로 이 레벨의 사람들은 이미 팀이나 클랜에 있어. 워프는 라이트닝 바이트의 리더야. 5명의 뛰어난 멤버와 함께. 현재 C급이지만 그들은 미래의 유망주야. 좋은 점은 그들은 민우 같은 대하술사를 필요로 해서 계속 초대했어. 노엘은 이 친구에게 어쩔 수 없었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다른 멤버들은 더 이성적이었어. 워프에게 그만두라고 조언했지. 전에 이런 말 때문에 여자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으니 그는 부끄러웠어. 다행히 여기 모두 지인들이야. 노엘은 그 친구에게 팀 초대를 위해 리더 자리를 양보하라고 했어. 4명은 문제없고 오히려 민우를 리더로 지지했어. 워프는 자신이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다른 멤버들의 눈에 노엘은 여기 있는 다른 시어들보다 훨씬 똑똑하니 그런 리더가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젊은이는 동의하지 않았어. 이 팀은 자신이 세운 거니까. 이게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초대의 방식이야. 갑자기 한 여자가 노엘을 찾아왔어.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 모두 깜짝 놀랐지. 심지어 탐색 전문인 그녀도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겠네. 그녀는 자신을 안마라고 소개했어. 그의 팀에 지원하러 왔대. 방금 밖에서 모집 공고를 봤어. 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조건이 맞는지 봤어. 그녀가 너무 젊어 보이니까. 의외로 그녀는 21세고 노엘보다 1살 많아. 결국 그녀도 그런 애를 보냈어. 그 친구도 취미를 물었어. 그녀의 직업은 C급 정찰병이지만 실력은 그 이상이야. 이게 노엘을 흥미롭게 했어. 아비스 탐험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정찰병과 궁수가 유리하니까. 그는 그녀를 시어로 만든 이유를 묻자 그녀는 오버데드의 손자를 만나고 싶어서라고 했어. 바로 그 자신이었지. 듣고 나니 그는 놀랐어. 이 사람이 할아버지와 연결됐네.
실제로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그랬어. 어릴 적부터 안마는 노엘의 할아버지에 대한 교훈을 배웠어. 전에 그들은 싸웠고 결과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오른팔을 잃었어. 듣고 나니 민우는 충격받았어. 이 언니가 복수를 하러 온 줄 알았지. 그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단지 그 영웅의 손자를 만나고 싶을 뿐이야. 듣고 나니 그는 안심했어. 할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대신 사과할게. 안마는 받아들였어. 실제로 그녀의 할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 과거 일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원한 없어. 그 젊은이는 그녀의 할아버지 이름을 묻자 그것은 전설의 암살자 않고 주디 칼리였어. 모두가 그 이름을 들으면 식당 전체가 공포에 떨었어. 물론 민우도 이 암살단에 대한 걸 많이 알아. 그들은 비밀 조직으로 의뢰만 받으면 누구든 제거해. 안마의 할아버지는 그걸 세우고 첫 단장이었어. 몇 명의 바보가 그녀가 앙코의 손녀라고 믿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켰어. 그녀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워프도 그 멍청한 놈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 이 시어 술집에는 몇 가지 암묵적 규칙이 있어. 들어오려면 시어가 돼야 해. 게다가 단골이 바보를 때리면 문제없어. 듣고 나니 안마는 노엘에게 시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 민우는 직업과 레벨이 있어야 하고 모두가 인정하면 될 거래. 그 두 가지는 그녀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 이제 인정만 받으면 돼. 그래서 그녀도 그 큰 원숭이 같은 녀석의 입을 때리고 싶었어. 다른 아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웠어. 로건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는 원숭이 취급당하니 화가 나서 주먹을 날렸지만 그녀는 피했어. 속도가 너무 느렸지. 안마는 가볍게 한 방 때리자 그는 쓰러졌어. 그를 가르치기 위해 그녀는 상대의 거대한 머리에 또 한 번 세게 때렸다. 그 한 방이 영혼을 뒤흔들 듯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노엘은 그 강함에 어쩔 수 없이 팀에 급히 영입해야 했다. 갑자기 배고파서 소리가 나자 젊은이는 빵을 사줬고 그녀는 그 순간이 너무 기쁘게 느껴졌다. 그가 5살 위지만 그녀의 성격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 산속에서 자란 탓에 이상한 음식을 먹으니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노엘은 그녀가 진짜 전설의 손녀라고 믿었고 자신처럼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나서 의심했지만 안마는 정반대였다. 첫눈에 민을 오버 데드의 손자로 믿었어. 그의 눈빛이 승리를 위해 모든 걸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옛날에 할아버지가 말했지. 절대 오버데드와 맞서지 말라고. 노엘의 할아버지는 항상 통제 불가능한 존재였으니까. 직접 맞서면 이길 기회는 영원히 없을 테니까. 민의 눈을 보고 나서 그 옛날 가르침이 떠올랐어. 그는 선배에게 물었어. 산에서 항상 수련하며 암살자를 한 거야? 그건 당연한 일이야. 가족이 그 직업에서 왔으니까. 정찰에서 암살자로 변신하는 건 합리적이었어. 그녀를 더 멀리 이끌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인생이 꿈같지 않게 흘러갔어. 비급으로 승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자격을 갖췄어 암살자로 인정받아야 할 텐데 보통 할아버지가 세운 교단에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해. 그의 안마의 상대는 그녀의 재능에 비해 너무 약했어. 그 녀석은 시급에게 무시당하자 먼저 공격했지만 순식간에 모든 면에서 압도당했어. 그가 암살자라 해도 안마는 그를 완전히 제압할 기세로 나섰어. 그게 그를 무섭게 만들었지. 할아버지가 가르쳤듯 이곳에선 강함이 전부야. 모기 한 마리 죽여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는 그걸 과거의 일로 치부했어. 이제 암살자들은 규칙이 많아졌어. 옛날의 무서운 법은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안마는 신경 쓰지 않고 나섰고 심판관이 막았어. 그 사람은 매우 강했어. 그녀를 경계하게 만들고 과거의 생각 때문에 암살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험을 망쳤어. 실력은 논할 여지가 없는데도 쫓겨났어. 그녀를 화나게 했지. 지금 조직은 세 단장의 지도 아래 개혁됐어. 옛 스타일의 암살자는 필요 없으니까. 할아버지 시대부터 항상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키는 법이었고 교단은 독립조직이었지만 이제 제국의 지배 아래 숨어 있으니까. 즉, 그 조직의 암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고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주로 국가를 위한 첩보활동을 해. 이건 교단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해. 그녀가 말한 건 모두 비밀 정보였는데 민에게 털어놨어. 그는 물었어. 혹시 암살자가 와서 입을 막을까? 그 여자가 멍하게 깨달았어. 그 비밀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은 걸 노엘은 할 말을 잃었어. 정말 어른인데도 너무 바보 같아. 후배가 잠재적 위험을 걱정하자 그녀는 언니답게 그를 보호하겠다고 했어. 젊은이는 멍청한 결의 언니를 두고 기쁠지 슬플지 모르겠어. 다음 날 그 커플은 숲으로 가서 안마의 능력을 테스트했어. 화술사의 기술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버퍼 유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민처럼 전투 능력이 약하지만 지원 쪽에서 강한 사람들이 있어. 그는 말했어. 각자 버프 방법이 달라. 그도 많은 강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해. 그는 초강력 기술도 가지고 있어 전투의 핵심이 될 수 있지. 하지만 무리하게 쓰면 팀 전체가 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버퍼처럼 그는 상황을 꿰뚫어보고 합리적으로 버프를 펼쳐야 해. 이 노엘은 능력을 최대한 이렇게 노엘은 동료의 전투 능력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어. 버퍼가 있기에 승패가 결정돼. 민은 자신의 재능에 매우 자신 있어.
보통 화술사는 전투를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는 다르지. 할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훈련시켰으니까. 아니면 이미 죽었을 테니까. 첫 임무는 안마가 괴물을 잡는 거야. 그건 ABS에 의해 변형된 동물들이야. 보스만큼 강하지 않지만 몇 종류는 여전히 위험해. 이런 걸 사냥하는 건 시커의 일 중 하나야. 목표는 강철뿔이 달린 토끼. 보기엔 꽤 아름다워. 그런데 이건 매우 공격적이라 조심해야 해. 이 사냥은 그녀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야. 버프 없어도 안마는 해낼 수 있어. 민의 힘을 더하면 더 쉽게 될 테고, 중요한 건 강화 후에 그녀가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지야. 안마처럼 정찰자는 광속하속 기술을 가졌어. 그녀는 속도를 5배로 높일 수 있어. 처음엔 제어할 수 없었지만 점점 연습해야 해. 이게 버프를 받았을 때 그가 말한 거야. 사용자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그의 예팀도 그랬어. 이 활동은 이 테스트에 따라 달라지니 안마가 최선을 다하길 바래. 그녀는 주변 200m 안에 13마리의 토끼가 있다는 걸 감지했어. 노엘은 속도와 힘 관련 버프로 안마의 몸에 에너지를 가득 채웠어. 그녀가 노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게 강화될 테니까. 그녀가 최고 속도로 시도해보게 하자. 한 토끼를 잡으면 바로 카운트다운은 10초야. 토끼 한 마리를 잡으면 합격이야. 명령이 내리자마자 안마는 광속을 활성화하고 음속으로 날아갔어. 그녀는 8초 만에 13마리를 모두 잡았어. 한 마리도 다치지 않게. 처음부터 이렇게 적응하다니. 그녀는 천재야. 전설의 암살자 혈통이 더해지니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합격했다는 걸 알자. 그녀는 기뻐하며 팀의 첫 임무를 받았어. 노엘과 함께 마을로 가서 도적을 사냥할 거야. 그 후 커플은 안마의 흥분으로 출발했어. 산에서만 살았으니 모든 게 신선했어. 후배는 말했어. 처음엔 재미있을 수 있지만 미네 마을로 가는 길은 힘들단걸. 시간을 죽이기 위해 그는 시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 그들처럼 탐험가는 여러 분야로 나뉘어. ABIS에서 나온 보스 사냥뿐만 아니라 도적 사냥처럼 그램 헌트라고 해. 괴물 사냥과 보물 사냥도 있어. 원래 이 임무는 영주에게 있었지만 너무 느려서 시커를 고용했어. 의뢰인은 대부분 가난한 민중들이 모아서 돈은 안 되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안마는 그게 꽤 재밌어 했어. 저녁이 되자 그들은 길가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냈어. 방을 구하러 단인이 다 차 있었고 밤이 돼서야 두 사람이 쓸 방을 찾았어. 노엘은 착하게 침대를 양보했어. 안마는 그를 좋아하니 함께 누우라고 했어. 하지만 그는 필요 없었어. 나중에 젊은이가 목욕을 마치자 안마는 민의 몸이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어. 마치 맹수처럼 단련된 거라고. 유감스럽게도 민의 직업은 전투가 아니야. 얼마나 단련해도 남들만큼 안 돼. 이 말은 짜증나지만 사실이야. 안마는 생각했어. 만약 후배가 할아버지처럼 전사였다면 지금쯤 최강시커가 됐을 텐데. 그는 화가 나서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해 복수하듯 불필요한 말을 한 대가로 머리를 툭 쳤어. 휴식 중에 그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어. 화술사라 해도 자신처럼 최강시커가 될 거라고. 다음날 아침 노엘은 숨이 막혀 깨어났어. 안마가 그의 머리를 그녀의 유명한 두 봉우리로 눌렀기 때문에. 그 후 그들은 익숙한 마을에 도착했고 마을장이 나와 인사했어. 민이 낯선 사람과 오자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물었어. 노엘은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들은 떠났고 자신과 이 언니만 있다고 했어. 둘이지만 안마가 매우 강하니 걱정 말라고. 그 커플은 집으로 초대받아 차를 마셨어. 이 부부 외에 귀여운 딸도 있었어. 특별히 그녀는 민을 매우 좋아하니 다시 만나니 조금 부끄러웠어. 아버지는 첼시가 성장기라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어. 노엘은 생각했어. 오늘 팀에 미남이 안 왔으니 그녀가 실망한 거라고. 민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기대했어. 누가 알았겠어. 그게 동료를 좋아하는 걸로 오해됐을 줄이야. 본론으로 들어가 노엘은 의뢰를 확인했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도적을 제거하는 거. 추정컨대 20명 정도야. 지금 다른 곳을 해치고 있으니 곧 여기 올 거야. 문제는 돈뿐만 아니라 순결한 소녀들을 잡아가서 이용하는 거야. 소굴은 동쪽 숲에 있다고 해. 이 정보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그래서 미는 선불로 돈을 요구했어. 편지에 따라 200령이야. 임무 완료하면 추가 300이야. 위험한 일인데 500으로는 조금 적어.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삶을 위해 하는 거니까. 놀랍게도 마을장은 바로 예약금을 줬어. 지난번엔 힘들게 흥정을 했는데 이번엔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했어. 일단 임무를 먼저 하고 나중에 상금은 계산하자. 밖으로 나오자 언니는 그 대머리 영감이 자신의 몸을 훔쳐보는 게 화가 났어. 후배는 놀라서 말했어.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그런 짓을 하다니 안마를 역겨워하게 만들었어. 갑자기 노엘의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달려와 불렀어. 도적을 토벌하러 간다고 하니 첼시가 좋은 소원을 빌었어. 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조언했어. 그리고 방어 팔찌를 보여줬어. 지난 임무에서 만든 거라고. 그 애가 후배를 그렇게 좋아하니 안마는 조금 질투가 났어. 민이 이 장난감을 만들어준 덕에 마을 아이들의 삶이 더 재미있어졌어. 그리고 지난번 노엘의 선물을 항상 보관하고 있다고 보물처럼 대하니 미는 기뻐했어. 귀여운 여동생은 후배가 돌아오면 밥을 해먹자고 했어. 그 애가 떠난 후 그는 언니에게 물었어.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안 맞는 말 했어.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은 정말 귀여운 녀석이야. 게다가 남의 딸을 마음에 두고 그 순진한 애가 이 녀석에게 홀린 거라고. 나중에 그 애를 먹을 셈이겠지. 이 말에 화가 나서 그는 안마를 가슴 큰 여자라고 욕했어. 이게 비아냥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 그 후 그들은 도적 소굴을 찾았어. 처음엔 20명쯤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2배야. 이 상황으로 보니 그들은 단순한 떠돌이 아냐. 반대로 200만 넘는 현상금이 걸린 지도자가 이끌고 있어. 노엘은 그가 비급 정찰자로 꽤 강하단 걸 기억했어. 언니에게 물었어. 자신 있게 싸울 수 있겠어? 그녀는 충분하다고 했어. 하지만 부하들이 문제야. 수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힘들겠지만 그건 내가 막을게. 나는 그 무리를 붙잡고 언니는 지도자만 집중해. 안마는 다른 문제를 제기했어. 도적의 기술에 발각될 수 있어. 그녀는 기운을 숨길 수 있지만 너는 못하니 쉽게 들킬 거야. 노엘은 걱정 말라고 했어. 계획이 있으니까. 바로 암살자 안마가 은신 능력으로 지도자에게 접근했어. 미는 멀리서 관찰하며 화술사의 기술로 연락했어. 그래서 발각될 걱정이 없었어. 발각되지 않을 마치 신비로운 교감처럼 마음이 연결됐어. 안마가 충분히 가까워지자 노엘은 싸움을 명령했어. 그로 인해 모든 능력이 최대치로 강화됐어. 먼저 그는 전기 충격으로 밖에 부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지도자가 혼란에 빠졌지. 그 순간 그녀가 그의 목을 베었어. 부하들이 깨고 나서야 진짜 전투가 시작됐어. 노엘은 언니에게 적의 진영을 어지럽이라고 했어. 내가 도와주면 본격적으로 싸우자. 암살자의 본능으로 안마는 쉽게 5-6을 베었어. 미는 그녀가 이걸 즐기는 걸 알았어. 부하들을 막으라더니 내가 도착했을 땐 이미 절반이 사라졌어. 그 커플은 폭탄을 던져 모두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그렇게 노엘은 총으로 불을 지펴 지역 전체를 태웠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마침내 모든 도적이 사라졌어. 미는 지도자의 머리를 증거로 가져갔어. 현상금을 받기 위해 마을장은 도적이 없어진 걸 기뻐하며 그들을 안으로 초대해 쉬라고 했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아침에 여동생이 이미 초대했으니까 노엘은 동의했어. 밥을 먹으며 첼시가 민처럼 시커가 돼 사람을 돕고 싶단 걸 알았어. 그에게 물었어. 내가 자질이 있나? 그는 어른이 되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했어. 먼저 건강하게 잘 살아봐. 나중에 그 의지를 유지하면 정부에 등록해. 모르는 새내기들은 제국 도시의 학교에서 훈련받아. 게다가 학비도 안 내니까 가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 코스가 2년 동안 이어지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 임시 시어로서의 꿈이 현실이 될 거야. 새로운 삶의 시작은 험난할 테지만 도시 생활이 비싸니 지금부터 돈을 모으라고 조언해. 이게 진짜 우정의 맛이야. 먼저 보조 작업부터 시작해서 다른 시어들과 함께 경험을 쌓아가. 그게 네 여정의 첫걸음이야. 그 말을 듣고 아은은 기뻐서 미소 짓고 강한 시어가 되어 노엘의 팀에 합류하고 싶어해. 노엘의 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은에게 노엘은 동의하며 목표를 달성하면 첼시를 초대할 거라고 약속해. 첼시는 그 말을 듣고 행복해하며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해. 그 집 부부는 술을 꺼내 축하하며 100영동짜리 특별한 술을 소개하지만 노엘은 의심이 생겨. 그가 특별한 날에만 이걸 마신다고 해도 노엘은 속으로 웃으며 이게 사기일 거라 직감해. 축하라면서 겨우 2잔만 내놓다니 이건 너무 수상해. 노엘은 술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며 주인에게 먼저 마시라고 권해. 그 말에 주인은 당황해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변명해. 점점 더 이상해지자 노엘은 술에 독이 들어있다고 단호히 말해. 그 사실이 드러나자 주인은 화가 나서 이유가 없다고 항변해. 노엘은 한숨 쉬며 그를 해칠 동기가 충분하다고 설명해. 먼저 그들이 여기서 죽으면 집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되고, 둘째, 도적의 장비와 보상을 가로챌 수 있으니까 이건 일석이조야. 마을장은 여전히 부정하지만 노엘의 말은 날카로워. 노엘은 처음부터 속였던 점을 지적해 도적의 수를 거짓말로 부풀렸어. 그 늙은이는 마을 사람들의 돈을 꽤 챙겼지. 게다가 이렇게 가난한 마을에서 100영동짜리 술을 내놓을 리 없어. 그의 거짓말은 명백해. 그 색깔만 봐도 품질이 안 좋아. 그 냄새만 맡아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 노엘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적부터 좋은 것들을 봐왔으니까 이런 평범한 술을 알아보는 건 식은 죽먹기야. 아운도 덧붙여 그들이 술을 권할 때 살기가 스며들었어.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아무도 믿지 않아. 그들은 항상 경계하며 동료조차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알아차릴 수밖에. 그 부부의 연기는 너무 어설퍼. 심지어 마셔도 괜찮아. 노엘의 독 저항력이 높으니까. 주인은 화가 나서 증거를 요구해. 결국 노엘은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막을 길 없어. 마을장은 그들을 쫓아내지만 쉽지 않아. 노엘은 기술을 사용해 그를 신문하며 술에 독을 넣은 이유를 캐물어. 이 기술은 효과적이었어. 상대가 모든 음모를 털어놓게 해. 그들은 재산을 노리고 노엘의 팀을 죽이려 했어. 첼시는 충격받아. 아버지가 정말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노엘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그 악랄한 마을장을 찌르며 교훈을 주려고 해. 아은은 이런 장면에 익숙해 놀라지 않아. 그 집 부부는 겁에 질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어. 노엘은 한쪽 눈으로는 부족하다고 위협하며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마을장은 용서를 구하지만 쉽지 않아. 남을 해칠 때는 자유로웠는데 이제 벌 받을 때는 왜 빌까? 그가 300 영동을 주고 떠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노엘은 그럴 만큼 나이비하지 않아. 그가 마을 사람들의 돈을 훨씬 더 챙겼다는 걸 알아. 이 시커를 건드린 대가는 모든 돈과 집까지야. 상대는 거부하며 빚이 많다고 변명해. 노엘은 또 다른 눈을 뽑으려 하지만 첼시가 막아. 마을장은 갬비노 가문에게 빚이 있다고 말해. 그들은 마피아니까. 그들은 마피아야. 갚지 못하면 죽을 테니까. 갚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니 노엘에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해. 노엘은 관심 없어. 각자 책임져야 하니까. 첼시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내놓아. 총 800 영동이 넘고 더 이상 방법 없으니 노엘에게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해. 노엘은 그 사건을 넘기기로 하고 그 집이 마피아와의 빚을 해결하게 내버려둬. 사건 후 첼시는 시커의 또 다른 면모를 깨달아. 갑자기 노엘을 물고 그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노엘은 슬퍼져. 처음에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인생은 은혜를 갚지 않는 법. 그래서 노엘은 원망하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 아은은 이 직업이 정말 고단하다고 느껴.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도 보상이 적고 게다가 이런 오해까지. 아은은 노엘이 너무 슬퍼 보이니 괜찮은지 물어봐. 한 소녀가 순식간에 존경에서 증오로 변하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 아은은 아무리 냉정해도 슬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노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내 두 가슴을 빌려줄게. 노엘은 아은을 가슴 큰 여자라고 욕해? 안 하나. 아은은 그 말에 화가 나. 노엘은 아은에게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 네가 왜 아은에게 장난 그만하라고 해? 아은의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하루 종일 논쟁해도 지칠 줄 모르니 노엘은 더 말 안 해. 그때 우주선이 지나가며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깃발로 보니 3등 레갈리아의 갓 이터 클랜이야. 이건 황제에 인정받은 거대 단체의 상징이야. 칠성에는 7자리가 있지만 등급이 달라. 그들은 힘과 공적에 따라 평가받아. 위치에는 3등, 2등, 1등이 있어. 그들은 우주선을 타고 다니니 정말 멋져 보이네. 아은은 거기엔 강한 시어가 많겠다고 생각해. 노엘은 그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혜도 풍부하다고 해. 요약하면 나라의 최고 시어들이지. 노엘은 1년 안에 3등 레갈리아에 들어가기로 결심해. 그 말에 아은은 과거 추방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당시 암살자 단체의 리더는 아은의 전투 능력을 인정했지만 더 물어보기로 했어. 먼저 전 단장 앙코의 죽음에 대해 물었지. 아은은 인정하며 죽음의 신이 실수하면 버려질 뿐이니 그를 쉽게 보내줬어. 버려질 뿐이니 쉽게 보내줬어. 이유를 묻자 앙코는 무서운 야망의 소유자였어. 죽을 때까지 힘을 추구했지만 실패했지.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의 신이었지만 노엘의 할아버지에게 패배했어. 그로 인해 그의 정신이 무너졌어. 사실 아은은 앙코의 손자가 아니라 그의 친딸이야. 그는 아은의 어머니를 강제적으로 데려와 낳았어. 아은은 그의 창작물 중 하나일 뿐이야. 오버데드에게 패배한 후 그는 복수를 위해 더 나은 버전을 만들기로 했어. 결과적으로 형제들은 어릴 적부터 서로를 죽이게 됐어. 앙코의 잘못된 집착 때문에 아은의 형제들은 모두 사라졌어. 아은은 그중 가장 완벽한 결과물이었어. 이 이야기를 듣고 암살자 단체의 리더는 아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설명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 그 후 아은은 노엘에게 암살자들이 정부기관처럼 제국을 위해 일한다고 말해. 살인은 도구가 되지만 옛 스타일의 암살자와는 맞지 않아. 아은은 21년의 수련 끝에 쫓겨난 게 슬퍼.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묻자 리더는 마음대로 살아서 고통을 줄이라고 조언해. 그 사람은 오버데드의 손자가 제국에서 시어로 일한다고 말하며 노엘을 찾아가라고 해. 문제는 그 재능이 좋지만 쓸모없는 화술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현실로 돌아와 노엘과 동행한 후 아은은 그를 더 존경해. 노엘과 동행한 후 아은은 약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 아은은 그를 안아주며 영원히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 장면이 바뀌어 감옥에서 신분교환의 극적인 순간이 펼쳐져. 신분교환의 극적인 순간이 남의 모습으로 변신해 그 청년은 경찰 역할을 하며 위험한 범인을 지켜. 그는 연쇄살인마로 제국을 뒤흔든 악마야. 연쇄살인마로 제국을 뒤흔든 그놈. 그는 괴물 조종사 휴글로 불려. 노엘은 지금 등에 수십 킬로의 돌을 메고 체력을 단련 중이야. 매일 제국을 한 바퀴씩 달리며 하루도 빠지지 않아. 그 무게 때문에 이 시간 넘게 걸리지만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아. 이건 노엘이 할아버지에게 배운 거야. 시어가 되겠다고 말한 그날부터 그는 보통 사람의 몇 배로 훈련해야 했어.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엄격함만 남아. 대신 어린 나이부터 강하게 키우기 위해 그렇게 됐어. 매일 과도한 운동으로 토할 만큼 고통스러웠어. 게다가 화술사는 자강화 기술이 없어서 모든 건 순수한 힘으로 해내. 기본 훈련 후 할아버지와 대련을 해. 체력으로는 할아버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지만 기술과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야. 할아버지는 매번 맞추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해 다음에 배우라고. 그 덕에 노엘의 정신이 강해졌어. 정말
할아버지의 주먹이 그리워. 지금은 혼자지만 전에 아은이 말한 대로 화술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직업에 못 미친다고. 노엘의 노력은 타고난 재능을 따라잡지 못하니 아은은 안타까워. 그때 아은이 방금 일어나서 노엘을 찾아와. 노엘의 새 방은 넓어. 아은의 집이 안정됐는지 묻자 꽤 괜찮다고 해. 노엘은 왜 이렇게 빨리 왔는지 묻자 아은은 장난스럽게 네가 기뻐할 거라고 티스해. 곧바로 노엘은 눌려서 그의 몸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아은은 노엘의 말을 안 듣고 계속 공격해. 노엘도 노력하지만 아은이 너무 강해서 세상에서 누가 누나를 이길 수 있겠어? 결국 키스당해서 노엘이 너무 귀여워서 대가로 머리를 맞았지만 몸을 만진 보람은 있어. 길에서 아은은 계속 논쟁해. 노엘은 할 말이 없어. 다행히 노엘의 인내력이 강해서 이런 동료랑 있으면 미치지 않을까? 아은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팔짱 끼는 걸 보고 오늘을 첫 데이트로 삼아 노엘이 데려갈 곳을 묻자 길드에서 직업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부는 업그레이드 할 수 없어. 여기 사람들은 직업 연구에만 사는 듯한 이상한 이들이야. 한시어가 업그레이드 하는 걸 보러 가. 아은은 새로운 시야를 얻어. 노엘이 어떻게 할지 묻자 업그레이드의 흔적이 나타났어. 각 사람에게 조건을 충족하면 이 상징이 무작위로 몸에 나타나 보통 다리나 팔에. 아은은 그걸 노엘과 함께라면 더 재미있을 거라 기대해. 업그레이드 방향을 묻자 아은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 노엘에게 조언을 구해. 직업을 암살자로 바꾸면 스탯과 전투력이 올라가지만 팀을 고려해. 하지만 지금 우리 팀이니까 자신과 앞으로 들어올 동료에게 맞는 걸 선택해. 아비스에 가는 건 위험해. 그래서 아은처럼 강한 멤버를 더 찾아야 해. 먼저 업그레이드를 보류하고 동료가 생기면 해. 오늘은 잠재적인 부업에 대해 알아보자. 끝나고 노엘은 드워프 부부의 무기 가게로 아은을 데려가. 좋은 무기가 있으면 시어의 능력이 커지니까 필수야. 정기 유지 보수도 중요해. 들어가자 드워프 아저씨가 새 멤버를 맞이해. 아은의 공격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 그리고 아은의 가슴을 보며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어. 다음으로 특별한 기술을 살 수 있는 책 가게로 가. 노엘은 주인에게 아은의 주요 직업에 맞는 걸 골라달라고 해. 각 직업의 스킬북은 다른 곳에서 팔리니 아은은 여기서 기다려. 노엘은 가서 더 사러 가. 가기 전에 100만 동만 쓰라고 당부해. 특히 책만 사고 쓸데없는 건 사지 마. 아은은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여.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렇지 않아. 예상대로 그 장난꾸러기는 인형곰을 사서 안 와. 다행히 관통 기술을 사서 던지기 기술로 적의 방어를 반으로 줄이는 스킬을 배웠어. 가격은 800영동. 인형곰은 노엘 대신 앉는 거라서 200동. 총 100만 동 딱 맞아. 노엘은 거래를 마쳤어. 예산을 초과했지만 적을 순식간에 보내는 기술을 배웠어. 청정트 리네의 가격은 300만 동. 이건 여러 용도로 쓸모 있으니까 비싸지 않아. 갑자기 노엘은 지인을 만나서 아은을 여기 앉아 기다리게 해. 아은은 짜증나서 데이트 중에 자꾸 버려두네. 노엘은 슬럼가로 가서 로키를 만나? 처음에 이 더러운 곳에서 만나야 한다고 투덜대. 하지만 친구가 위험하다고 하니 그냥 가. 노엘이 미리 철저히 조사해둔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 이건 소문난 죄수에 대한 정보야. 로키는 그 녀석이 살인귀 동료를 찾다니 정말 미쳤는지 모르겠어. 휴고 같은 꼭두각시 기사를 영입하면 팀의 전투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 먼저 동료를 팔아서 노예로 만들어 돈을 챙겼어. 이제는 죄수를 데려와서 대체할 생각이야. 세상에서 저 녀석만큼 대담한 놈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로키도 소문쟁이로는 최고야. 미친놈 소리를 듣지만 노엘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반대로 로키도 만만치 않아. 그 녀석은 제국의 정보왕이야. 이 청년의 직업은 모방술사, 본 적 있는 누구든 변신할 수 있지. 재주가 뛰어나서 어디든 침투할 수 있어. 이 직업은 정말 희귀해. 영웅 길드조차 파악 못했어. 노엘은 그 녀석의 평소 모습이 진짜 얼굴인지 물어봤어. 게다가 돈까지 더 주면서 증거를 찾아봤지? 서로 오랫동안 지내서 로키가 노엘에게 정보를 무료로 줬어. 이 지역에서 유독한 약품이 퍼지고 있어. 복용하면 최고로 기분 좋지만 부작용으로 미쳐버려. 그래서 살인사건이 점점 늘고 있어. 노엘은 이런 약을 뿌리면 루시아노 가문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 생각해. 이 배우는 정말 바보 같아. 로키에 따르면 그 약의 출처는 루시아노 가문의 한 지부야. 이 지역은 감비노 가문의 영역이야. 지도자는 안부. 그 녀석은 극도로 위험해. 저쪽에서 노엘이 오지 않자 안마가 메뉴를 거의 다 먹어버렸어.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고 탓해. 그때 라이아가 우연히 지나가서 만났어. 그래서 속 이야기를 했지. 노엘은 정보를 파악한 후 감비노 가문에 걱정하고 있어. 전 리더가 최근에 사망하고 아들에게 모든 권력을 넘겼어.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은 정말 최악이야. 포코 같은 놈도 조심해야 할 정도지. 갑자기 젊은 청년이 거지로 보이더라. 얼굴이 이곳 사람들과 다르니 멀리서 온 게 분명해. 불쌍해 보이길래 노엘은 일부러 돈을 떨어뜨려 도와줬어. 하지만 상대는 돈을 안 받더라고. 오히려 돌려줬어. 그 청년은 노엘에게 돈을 조심하라고 조언했어.
진짜 짜증나.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왜 이곳에 왔을까? 여자로 보이니 노엘은 화가 나. 그 청년은 배가 아픈 줄 알았어. 노엘은 자신이 남자라고 설명했어. 게다가 그 돈은 더러워서 안 주겠다고. 그냥 써. 청년은 고집스럽게 돌려주려고 했어. 결국 발로 차여 날아갔고 싸구려 취급받았어. 모욕을 너무 당하니 거지 청년은 폭력을 써야 했어. 진짜 가난하지만 그에게는 거지의 자존심이 있어. 자세를 보니 노엘은 이 녀석이 만만치 않음을 알았어. 바로 목을 노리게 됐어. 다행히 피했지만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어. 어찌된 게 노엘은 무사하고 청년은 그 기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냥 평범한 마법사일 뿐이야. 상대가 극동 출신임을 알자 노엘은 그곳이 검술의 요람이라 흥미로웠어. 노엘이 강하다는 걸 알자 거지 청년도 진지하게 강력한 상태를 활성화했어. 이 장면을 보니 노엘은 이게 찾던 동료라고 기뻐했어. 먼저 이 야생 짐승을 굴복시켜야 해. 그래서 무기를 썼어. 코가가 주인을 막아서서. 화가 나서 코가는 노예였어. 저쪽에서 안 맞는 친구에게 동생이 무시했다고 이야기했어. 게다가 등급을 유지하라고 하다니. 그녀의 책은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위에는 암살자와 신문관, 아래는 추적자와 도둑이야. 심사 후 그녀는 암살자와 추적자에게 적합하단 걸 알았어. 문제는 동료와 맞게 선택하는 거야. 라이아는 노엘이 새로운 사람을 찾느라 없단 걸 깨달았어. 이 말을 듣자 암마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 노엘 쪽에서 그 주인은 코가를 꾸짖고 있어. 명령을 어겼으니 노예 계약을 발동했어. 청년은 반지가 주는 힘에 타들어갔어. 현장에서 기절했어. 노엘은 이 어둠의 물건이 노예를 강제 복종시키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보통 힘을 쓰면 법에 위배되지만 주종 계약이 있으면 괜찮아. 그 녀석은 노엘의 가슴을 만지려 했어. 그 악당은 노엘을 여자로 착각하고 누구냐고 물었어. 결국 발로 차여 멀리 날아갔어. 그는 고통스럽게 욕설을 퍼부었어. 노엘은 이런 놈들과 장난치고 싶지 않아. 총을 입에 대고 어디서 왔는지 물었어. 남쪽에서 제국으로 온 거야. 알렌 가문의 추격을 피해 이전에 지하 도전장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어. 하지만 횡령이 발각돼서 아버지에게 돈을 바치지 못하고 도망쳤어. 목표는 다른 강력한 가문에 들어가서 벗어나는 거야. 코가에 대해 그는 처음부터 사서 훈련한 건 노예야. 이 청년을 데려온 건 제국에서 지하 도전장에 참여시키기 위해 코가의 재능으로 명성을 얻으면 돈을 많이 벌 거야. 노엘이 상황을 이해하니 그 녀석은 이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냥 평범한 마법사일 뿐이야. 게다가 중요한 건 나는 남자지 여자가 아니야. 듣고 나서 그 녀석은 충격받고 총구가 입에 들어갔어. 지금은 아직 정착하지 못했으니 죽여도 상관없어. 코가와 반지를 빼앗을 수 있으니 노엘은 방아쇠를 당길 생각이야. 도시 게시판의 안마 쪽에서 노엘이 도시 게시판에 팀원 모집을 올려놓은 걸 알고 슬펐어. 라이아는 그 녀석이 데이트 중에 여자를 버리는 게 너무하단 생각이야. 여자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지. 듣고 나서 암살자 소녀는 할 일을 알았어. 노엘이 데려오는 사람이 누구든 등록만 하면 나는 유일한 동료야. 방아쇠를 당긴 후 코가의 주인은 살아남았어. 오늘 노엘이 유머러스했기에 미쳐 날뛰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 노예 청년은 깨웠어. 노엘은 만약 남자라면 주인을 죽여서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실망했어. 지금 원하는 건 마른 집게가 아니라 용감하고 외로운 늑대야. 돌아온 후 라이아가 여기 있자 놀랐어. 그녀는 먹으러 왔지만 노엘이 동의하지 않았어. 친구는 그를 바보라고 욕했고 데이트 중에 가버렸다고. 안마도 동생이 너무 늦었다고 화냈어. 라이아가 없었다면 혼자서 슬프게 먹었을 거야. 듣고 나서 청년은 이번에 친구를 대접하기로 했어. 그들은 그에게 새로운 팀원을 찾았는지 물었어. 대상은 있지만 아직 초대할 수 없어. 게다가 늦은 건 금지 약품과 관련된 일 때문이야. 라이아는 이 소문을 들어봤어. 그 약은 기분을 최고로 좋게 하지만 부작용으로 광란을 일으켜. 지금은 자유롭게 사고팔고 있어. 노엘은 친구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어. 동시에 구우에게도. 라이아는 이것이 평소의 마법사가 아니라고 믿기지 않았어. 동료와 정보 공유하라고 하니 그 여자는 노엘이 동료와만 공유하라고 하자 기뻐했어. 듣고 나서 그녀도 기뻐했어. 안마와 다음에 놀자고 약속했어. 그녀와 함께 있으니 꽤 잘 맞아. 듣고 나서 암살자 소녀는 이게 첫 번째 진정한 친구라고 기뻐했어. 노엘은 저 소문까지 퍼졌으니 감비노 영역 밖으로 나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 누군가의 삶을 망칠 거야. 그 녀석 쪽에서 엘씨는 코가의 주인 집에서 가입을 요청했어. 하지만 배신자로 취급되고 가문 사람들이 데려갔어. 안부는 이 행동이 잘못됐다고 했어. 돈을 안고 도망치다니. 이제 나를 새로운 피난처로 찾네. 알렌의 추적 명령이 여기까지 왔어. 그들은 루시아노의 아버지를 기억해. 만약 인도한다면. 그래도 이 녀석은 시골 패거리 말을 안 들어. 무우의 눈에 상대는 미친놈과 다름없어. 뭐든 할 수 있어. 그래서 애원했어. 이렇게 잡아서 인도하는 건 재미없다고. 그 늙은이는 안부를 칭찬하고 옛 가문 놈들은 시골 마피아라고 비난했어. 그래서 그들의 말을 안 들어도 돼. 안부는 이 녀석이 꽤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노예를 장식으로 만들어 선물하겠다고 했어. 살아있는 피부를 벗겨내고 안에는 솜을 채워서 알렌에게 보내. 그렇게 하면 그들은 나를 두려워할 거야. 이건 미친놈의 방식.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더 중요한 건 그는 진심이야. 부하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어. 이 독한 말들을 듣고 코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 이 멀리 온 나라에서도 버려지다니. 갑자기 빚쟁이가 와서 슬픈 소식을 전했어. 민 마을장이 노엘에게 털리고 버티고 있어. 그는 모든 돈과 오른쪽 눈을 빼앗겼고 자신을 피해자로 몰아넣었어. 피해자로서 그 늙은이는 온갖 나쁜 소리를 했어. 그 늙은이는 노엘에 대해 온갖 나쁜 소리를 해서 목숨을 지키려 했어. 노엘이 감비노 가문에 돈을 주면 하수구에 버리는 거라 했으니 내가 가져가는 게 나아. 듣고 나서 안부는 그 녀석의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났어. 기회를 잡아서 마을장은 그 무례한 녀석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어. 노엘을 박살내주겠다고 동의했고 빚 회수는 나중에.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한 죄는 피할 수 없어. 털렸어도 책임져. 지금 미는 재산이 없으니 한 팔을 남겨둘게. 듣고 나서 부하들은 주인의 방식에 놀랐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 코가의 직업이 칼기사라서 전투는 베는데 특화됐어. 그래서 마을장의 팔을 막대기로 잘라보게 하자고. 듣고 나서 무우는 그에게 따르라고 명령했어. 시작 전에. 안부는 약을 한 모금해서 기분 좋게 됐어. 폭력을 즐기기 전에 이걸 하면 딱이야. 처음에 마을장은 막대로 어떻게 벤다는지 무시했어.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팔이 떨어졌고 안부는 기쁨에 차올랐어. 그래서 무우를 부하로 받아들이고 코가는 그의 소유가 됐어. 그는 극동의 다이아몬드 신국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 지하도 전장에서 무패 챔피언이야. 순식간에 이 청년은 사람 사냥을 위한 장비를 받았어. 태어나서부터 코가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어. 처음에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아름다운 여자. 삶은 완벽했어. 단 하나 부족한 건 아이였지. 그날 부부는 신에게 아들을 구하고 갔어. 곧 남편은 악당들에게 기절당했고 깨어보니 아내가 강간당했어. 그날 후 그녀는 임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어. 아버지는 이게 자신의 아이인지 그놈들의 아이인지 물었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고 아기를 낳은 상태라. 남편의 의심에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떠났어. 그때부터 코가의 인생은 시련의 시작이었어. 같은 집에서 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로 대우받았어. 그래서 코가는 저주받은 아이가 됐어. 어느 아침 그는 배 위에서 깨어나 노예가 됐음을 알았어. 사람은 무우였어. 그때부터 지하 도전장의 문이 열렸어. 그 늙은이는 코가의 승리로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게 아마도 그에게 처음 필요한 사람이었어. 잘했다며 칭찬했지만 결국 그는 여전히 노예일 뿐이야. 그날 밤 노엘은 다가오는 위험을 모르고 로키를 만났어.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서 그 친구를 믿었어. 하지만 배신당했어. 감비노 가문이 노엘의 목을 노리고 있어. 이건 민마을장이 한 짓이라고 짐작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 노엘은 안부가 정말 고칠 수 없는 미친놈이라고 봤어. 로키도 그 녀석은 진짜 미친놈이라 평범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어. 전 감비노 가문은 정말 선한데 어쩌다 이런 악마가 나타났을까. 로키는 전 리더에게 딸이 하나 있었고 그게 안부라고 했어. 처음에 그 녀석은 사생아로 어른이 돼서 가문을 물려받았어. 강자의 기운이 솟구치자 노엘이 배신당한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 친구도 사과해야 해. 대장군이 정보상에게 배신당한 걸 알면 그 신뢰가 무너지겠지. 물론 그건 알지만 목숨은 하나뿐이야. 노예를 팔지 않으면 죽을 테니 어쩔 수 없지. 게다가 이 일로 큰돈을 받았으니 이제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새 출발할 계획이야. 듣고 보니 노엘은 이 계획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어. 왜 배신자를 죽이지 않겠어? 서로 미워할 건 없지만 이렇게 몰린 상황이 조금 슬프네. 로키는 메은의 손에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자신을 판 건 노엘이 아니라 진정한 정보상의 자존심이었으니까. 그걸 본 친구가 손을 멈추고 그를 가게 내버려 두기로 했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제부터는 제국을 떠날 필요 없어. 민이 감비노 가문을 박살내고 로키의 자존심을 되찾아줄 테니까. 듣고 나니 그 친구도 웃음이 터졌어. 민의 미친 정도가 아음바보다 더하단 생각에. 전투가 시작될 테니 그 자리는 노엘에게 양보하고 떠나기로 했어. 약간의 무약을 마시며 몸을 강화했어. 부작용이 크지만 10분 동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마주치자 서로가 익숙한 얼굴에 깜짝 놀랐어. 코가는 아침에 존경했던 그 청년이 바로 죽여야 할 적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 반대로 노엘은 그 녀석이 이제 진짜 늑대처럼 보인다고 만족하며 완벽한 승진을 축하했어. 코가는 이 일과 메은은 상관없다고 말했어. 노엘은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했어. 지금 코가는 완벽한 장비를 갖췄으니까. 하지만 상대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어. 메은에게 빚진 동전 하나가 있지만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살려줄 수는 없어. 그 청년은 자존심이 대단하니 C급 검도사의 이름과 직업을 외치며 상대에게 알렸어. 그의 전문은 참격 조작이야. 듣고 나서 노엘도 답례하며 자신을 소개했어. 쓸모없는 화술사로 마력을 소비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고 오버데드 영웅의 정통 후계자야.
둘 다 공정한 싸움으로 보았어. 서로 빚진 건 없으니 총을 쏘지만 그 속도는 코가의 움직임에 무의미해. 지금 그는 최상의 상태야. 노엘은 불꽃 공격을 날렸어. 상대가 버틸 수 있을지 보자고. 그 청년은 놀랐지만 불꽃을 저항했어. 메일스 관점에서 보면 코가는 공기를 베어 진공 상태를 만들었어. 그건 신처럼 바람을 베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상대는 근접전에 특화됐고 노엘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단검 기술과 경험만으로 버텨. 단검으로 메일시 그를 노리며 메일시 그를 노려 상대를 겁주자 공포에 휩싸였어. 제발 그 부분은 노리지 말라고 애원했어. 노엘은 생사결투에서 예의 따위 없다고 했어. 게다가 모든 면에서 약하니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격차를 메워야지. 그 후 코가는 일시적으로 실명됐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베어 노엘의 접근을 막았어. 그의 바람배기 기술은 최고 수준이야. 게다가 상처를 조작할 수 있으니 정말 무서워. 바로 이게 참격 조작이란 거구나.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 빠지자 그는 필사적으로 주술을 외쳤어. 상대를 불태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아마 코가가 노엘의 상상 이상으로 강하니 그 기술이 무효화됐어. 그로 인해 떨어지며 충격을 받았지. 결국 노엘은 패배했지만 그 청년의 마음속에선 승리했어. 화술사라 해도 한동안 동등하게 싸울 수 있었으니까. 명령이 죽이라고 해도 그는 손을 댈 수 없었어. 오히려 상대를 칭찬했지. 노엘은 아은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 그건 코가도 알지만 이 상대가 가장 인상적이었으니 손을 댈 수 없었어. 이로 인해 노엘의 자존심이 타올랐어. 그는 검을 들고 그 청년을 꾸짖었어. 왜 이렇게 약하게 굴지? 남에게 자비를 베는 건 자신에게 악이야. 이 세상에서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 적을 위해 버리지 마. 듣다 보니 코가는 그 사람을 더 존경했어. 누가 자신을 죽이라고 조언하겠어? 노예인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게 맞는데 오히려 신경 써주다니. 처형 시간이 끝나자 아은마가 직접 나타나 상대를 공격하며 동생을 보호했어. 아무도 노예를 이렇게 짓밟지 못한다고. 약을 마신 후 메을씨 음성을 전달해 언니를 불렀던 거야. 그녀는 다시 물었어. 이 녀석을 죽여도 돼? 그녀는 다시 물었어. 이 녀석을 죽여도 돼? 그럼 그는 동의하며 그녀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 코가는 여자를 때릴 수 없어. 멈추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 아은마는 자신이 더 강하다고 했어. 마음껏 쳐봐. 반대로 그 청년은 자신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했어. 어린 시절부터 생사를 경험하며 적을 베어 목숨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둘 다 승패가 안 가려. 그 암살자도 가속 기술을 사용해 상대를 놀라게 했어. 보복으로. 코가가 집중해. 강하게 베어 노예를 노리는 모든 암기를 제거했어. 그 기술이 환상적이야. 방금 봤잖아. 게다가 그녀의 무서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그는 영역을 만들었어. 그래서 아은마가 노리면 모든 움직임이 포착돼. 이 기술은 사용자가 눈을 감으면 감각이 더 예민해져. 바로 그 덕에 방금 실명됐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거야. 노엘은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켰어. 산 뒤에 더 높은 산이 있단 걸.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싸움을 보니 시기심이 들었어. 화술사는 다른 직업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마음을 가라앉히자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졌어. 자신의 길은 오직 하나야. 가장 강한 자들을 이끌고 무적의 자리에 오르는 거. 아은마는 상대가 정말 뛰어나다고 인정했어. 그래서 그녀는 더 죽이고 싶어졌어. 암살자의 주특기인 독을 사용했지. 보자마자 코가는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고 죬링으로 맞대결했어. 달려들기 전에 노엘이 싸움을 멈추라고 했어. 동시에 언니를 물러나게 했어. 아은마는 더 싸우고 싶었지만 하지만 동생의 명령이니 따랐어. 화가 나서 버려두면 혼자서 죽을 테니까. 코가도 도망치라고 조언받았어. 신호탄 빛이 경비병을 부를 테니까. 임무 실패에 잡힐지도 모르니 아은은 화가 폭발할 거야. 비록 불만스럽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떠났어. 미는 그 미친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자신에게 멸망을 안겨주겠다고. 다음날 코가는 임무 실패의 대가를 치렀어. 그건 옛 주인의 죽음이었어. 이제 그 형벌을 받았단 뜻이야. 하지만 다음번 실패면 대신할 사람도 없을 테니까. 그 청년은 순종적으로 대답했어. 동시에 노엘의 말로 감비노 가문을 박살낼 거라고 전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두려워 말고 찾아오라고. 듣고 나니 아은은 화가 치밀어 로스에게 전투대를 소집해 사냥하라고 했어. 밖으로 나오자 그 형은 새 멤버에게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고 상기시켰어. 그래도 그는 오래된 주인이 죽은 게 화가 났단 걸 알았어. 방금 전은 그 분노가 이끈 거였지. 노엘의 말로 자신을 위로한 거야. 코가는 민이 정말 무섭고 강하다고 인정했어. 최악의 화술사지만 자신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었으니까. 이게 아니면 아마 목숨을 걸어야 그럴 수 있겠지. 이건 칭찬이 아니라 적에 대한 존중이야. 자신의 시스템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왜 노엘은 하늘도 땅도 안 무서운 눈빛을 가졌을까? 민처럼 빛나고 가장 강해질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아. 이 말을 듣자 로스는 그 녀석을 존경하게 됐어. 그도 예전에 비슷했어. 상대의 자질에 감복해 따라가고 싶었지. 이게 그들의 방식이야. 잠시 후 기사 전용 술집에서 아은은 정말 민을 찾아왔어. 아은마의 평가로 따라온 자 중 A급 하나와 B급들이야. 정말 강력하네. 게다가 밖에 더 있어. 너무 비열하게 미는 상대가
그 미친놈이 노엘의 술을 마시고 맛없다고 비난했어. 미는 상대가 정말 무례하다고 느꼈어. 감비노 가문을 더럽게 하네. 아은이 성인이 돼서야 데려온 거라고 비꼬았어. 그전에는 길가의 풀처럼 개똥 같은 인생이었지. 화가 치밀어. 아은은 민의 입을 배려했어. 하지만 노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 녀석은 부하들이 있어서만 큰 소리야. 다른 기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바보 같은 녀석에게 멈추라고 경고했어. 여기서 싸움은 금지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곳은 기사들의 영역이야. 들어오면 규칙을 따르지. 우리의 체면도 있으니까. 듣자마자 그 청년은 긴장했어. 모든 기사가 잡아먹을 듯 쳐다보니 부하들에게 명령했어. 여기 있는 자들을 모조리 죽여. 하지만 안 돼. 로스가 말했어. 그건 쉬운 일이지만 루치아노 어르신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중요해. 전에 금지 약물 때문에 주목받았으니까. 이제 기사들과 대전하면 제국이 가만 안 둘 거야. 그때는 모두 죽을 테니 그래도 하려면 명령해봐. 우리는 끝까지 싸울게. 듣고 나니 노엘도 웃음이 났어. 상대가 큰 소리는 치지만 결국 어르신과 제국을 무서워하네. 저급한 평민의 신분이네. 통치자의 기운이 없어. 미는 그에게 미친 개란 별명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어. 밖에는 더 큰 척하는 자들이 많아. 그는 충분히 도발한 후 술에 독이 있다고 위협했어. 그로 인해 그는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오자마자 독을 넣었다고 했어. 그래서 맛이 그렇게 최악이었어. 아은은 왜 알았냐고 물었어. 노엘은 장담할 수 없지만 결국 목적을 이루었어. 마시지 않았다면 잃을 게 없었으니까 이 위협이 성공했어. 미친놈을 의사에게 달려가게 했지. 로스는 이제야 왜 코가가 그 상대를 칭찬했는지 알았어. 그는 직접 그 술을 마셨어. 독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의 눈빛이 정말 차분하다고 칭찬했어. 그래서 그 녀석이 존경하는 거야. 몇 동전을 남기며 술값으로. 동시에 제국을 떠나면 이번만은 용서하라고 했어. 거절하면 결과는 위협받았으니 떠나기로 했어. 이로써 모든 게 정리됐어. 술집의 몇 친구들은 실망했어. 민의 용기가 겨우 그 정도라니 여기 있었다면 도와줬을 텐데. 그 커플은 나가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어. 모든 게 민의 예측대로야. 언니가 감탄했어. 이제 본격적인 일인데 몇 가지 조사하러 가서 언니를 나중에 보자고. 아은마는 순순히 산에 가서 수련해 코가를 이기겠다고 했어. 장면이 전환되자 일주일 후 민이 돌아와 아은을 처리하러 갔어. 그는 웃으며 어리석다고 했어. 제국을 떠났으면 끝났을 텐데. 민은 계속 말로 공격했어. 상대의 웃음이 비열하다고. 그의 낮은 신분에 딱 맞네. 그는 노엘과 말다툼할 수 없었어. 입이 너무 달콤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 민의 다리를 잘라고기로 만들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아은은 놀라며 로스에게 설명하라고 했어. 민은 웃으며 게임이 끝났다고 했어. 부하들이 명령을 거부하는 건 당연해. 그는 이미 주인이 아니니까. 그의 어리석은 행동이 모든 걸 망쳤어. 방금 전 가문 멤버들이 이야기했어. 아은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는 오늘 처리하라는 아이의 유품을 꺼냈어. 전 주인의 도덕에 완전히 어긋나. 그 녀석의 행동은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어. 우리는 가문에 들어온 건 남자다운 리더십 때문이야. 그 미친놈을 위해 일하라고? 그건 안 돼. 기회를 잡고 노엘이 나타났어. 모두가 놀랐어. 갔을 줄 알았는데. 그는 그 손에 든 물건이 롱에 딸 거라고 알아봤어. 그래서 화가 났어. 그 여동생을 싫어하진 않으니까. 아마 빚을 못 갚아서 가족이 아은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그 미친놈이 로키의 아들이 아니란 증거를 꺼냈어. 아은의 출생증명서를 어머니에게서 얻었어. 동시에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전 남편의 아이란 건 거짓이었어. 그가 그녀와 관계했지만 결혼 전이었지. 생일을 따지면 아은이 전 리더의 아들일 확률은 거의 없어. 아마 그 노인이 알았지만 옛 연인의 부탁을 거절 못했어. 이게 모든 사건의 진실이야. 듣고 나서 민은 이해했지만 감사하지 않았어. 로키는 실망했어. 그걸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는 이 일을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네. 이제부터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이 사건 외에 안부는 너에게 전생의 죽음 원인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그를 치료한 의사를 생존 증인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했어. 모든 걸 손에 넣은 후 노엘은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줬어. 그들이 이 미치광이의 통치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을 거부했지. 로스는 그게 고구대장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다시 물었어. 가장 화나는 건 안부가 그를 독살한 후 병원으로 데려가 살해한 거야. 이 자리를 정당하게 차지하려고. 그는 충격을 받았고 증거를 요구했지만 모두 제시됐어. 그리고 전 대장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증언까지. 그는 돈으로 그 의사를 입단속시켰지. 그래서 술집에서 독살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당황한 거야. 대화술사로서 그는 상대를 잘못되게 만드는 기술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쉬웠어. 모든 걸 털어놓은 후 그들은 안부를 적으로 삼았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구대장의 친척이라고 주장했어. 그래서 로스는 한 번의 기회를 줬어. 만약 노엘을 이기면 모든 원한이 끝이 날 테니. 고구 주인의 유언 때문에. 그는 그들 중 한 명을 골라 노엘과 대결하게 허락했어. 처음에 안부는 지려서 거부했지만 포코가 오자 상황이 달라졌어.
그는 매네 부탁으로 이 결투의 증인이 되러 왔어. 포코가 거절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 첫째는 그들이 아는 사이고, 둘째는 알브의 약 판매가 그의 영역을 망친 거야. 이건 경쟁자를 정당하게 부수는 좋은 기회야. 만약 노엘에게 이기면 그에 대한 보상은 5천만 원이야. 그래서 꽤 이득이었어. 그 미치광이는 이게 전부 핑키오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는 그 형을 욕했고 모든 게 대화술사의 짓이라고 했어. 그는 믿지 않고 대결자를 선택하기를 거부했어. 너무 보기 싫어서 핑키오가 안부의 입을 막았어. 보기 너무 싫어서 핑키오가 안부의 입을 막아 경고했어. 더 이상 지체하면 나를 탓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이렇게 놀 시간 없어. 더 중요한 건 그들은 모두 한 가문의 수장들이야. 그런데 그는 이렇게 비겁하게 굴다니. 두 미치광이가 만났어. 하지만 포코는 실력을 갖춘 미치광이야. 그래서 안부는 그의 말을 따르고 거래를 받아들였어. 이기면 상대는 그를 다시 대장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동시에 그는 술집에서의 창피한 일을 시커를 위해 아버지에게 변명할 거야. 지정된 전사는 노엘의 예상대로 코가야. 이유는 그 청년이 노예 계약을 맺고 있어서 배신할 수 없기 때문이야. 리오스는 더 강할 수 있지만 전 대장을 죽인 일에 화가 나서 전릭을 다하지 않을까봐. 안마는 동생 대신 싸울 거라 생각했지만 막혔어. 노엘은 전의 빚을 직접 갚고 싶어서 그녀를 당황하게 했어. 그가 이기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그 생각은 아직 어리석은 거라고 그냥 지켜보라고 했어. 전처럼 매는 그에게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약을 주고 하늘을 찌를 듯 싸우게 했어. 이제 비가 내리며 상황이 더 긴장됐어. 이게 세 번째 대면이야. 그래서 노엘은 이제 끝내고 싶어. 그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어. 코가는 이 청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비록 전에는 이겼지만 그의 강점은 대화술사가 신체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 없어서 자유롭게 싸울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로 노엘은 최근 대결을 통해 상대의 모든 기술을 알고 있으니 대책을 세웠어. 이길지 몰라도 코가는全力을 다해 응답하고 싶었어. 둘 다 자신만만해. 제 대결이 정말 재미있네. 노엘은 그에게 자신의 생사를 걱정 말고全力을 다하라고 했어. 포코가 시작 신호를 주자 그들은 바로 혈투에 나섰어. 노엘은 총으로 막으며 마법의 얼음 탄환을 쏘았어. 이건 코가의 이동 능력을 줄이기 위해서야. 전처럼 불이 효과가 없었으니 얼음이 딱 맞아. 바깥 사람들은 중요한 장면을 못 봐서 지루해했어. 리오스는 노엘이 대화술사라 해도 그를 믿는 듯했어. 안부는 궁지에 몰렸지만 그자의 약점이 가장 약하다는 걸 알았어. 코가 같은 전투계와 비교할 게 뭐야. 그는 일단 속도와 힘에서 우세했어. 얼음 속에서 싸우다 보니 둘 다 빠르게 지쳤어. 하지만 노엘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니 지구력이 더 강했어. 상대의 자세를 보고 그는 코가가 다음에 어떤 기술을 쓸지 알았어. 분명 속도와 위력이 강할 테니 노엘은 상대의 인식을 잠시 끊고 싶었어. 그래서 그는 총을 던졌고 코가를 놀라게 했어. 총알이 다 떨어졌으니 이걸로 끝낼 거라고 했어. 그 후 상대가 집중을 잃게 하는 이상한 말을 했어. 이해하기 전에 그는 갑자기 달려들었어. 반사적으로 코가는 기술 없이 검을 뺏어 베었어. 결과적으로 노엘의 팔이 다쳤지만 단련된 몸덕의 뼈가 단단해 검을 날려버렸어. 이 연속된 놀람이 대화술사를 약하게 만들며 상대를 감정적으로 몰아넣었어. 그렇게 코가는 현명하지 않게 달려들어 베려고 했어. 하지만 노엘의 몸에 숨겨진 얼음 탄환을 맞았지. 빠르게 코가는 얼어붙어 피할 수 없게 됐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엘은 높이 뛰어 발차기를 날렸고 번개격 기술로 심장을 직격해 기절시켰어. 이제 코가는 그 친구의 수준에 비해 너무 미숙하다는 걸 깨달았어. 어릴 적 생각이 떠올라. 코가는 배신할 수 없었어. 그는 항상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졌으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는 버려진 존재로 취급됐어. 검노가 된 후 그는 목숨을 걸고 미친 듯이 싸웠어. 그 덕에 그는 더 강해졌어. 그래도 그는 여전히 약한 자로 남아 남의 말에 따를 뿐이야. 핑키오가 기쁘게 노엘의 승리를 선언했어.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대화술사라는 허접한 직업에도 그는 진정한 강자였어. 뛰어난 머리와 전술, 그리고 독특한 시선과 자신감으로 코가의 마음속에서 그는 그 친구처럼 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어쩌면 자신을 그 공포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테니 안부는 여전히 자신이 졌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노엘은 마무지하고 핑키오에게 글을 넘겼어. 로스는 그 대결을 본 후 노엘을 칭찬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남자라고 했어.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오라고 했어. 하지만 그들은 서로 빚진 게 없으니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리오스는 왜 코가가 그 대화술사를 그렇게 존경하는지 알았어. 안마는 동생의 상처를 손수 감싸며 자신을 믿지 않고 번개격 같은 기술을 썼다고 나무랐어. 그건 심장과 폐를 충격시켜 기절시키는 강력한 거야. 그래도 그녀는 그 동생이 너무 무모하다고 봤어. 그는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안마는 부정했어. 나는 네 동료야. 네 대신 싸울 책임이 있는데 네가 모든 걸 혼자 하려 하다니. 그녀의 걱정을 알게 되자 동생은 사과하며 다음에는 없을 거라고 했어. 그 말에 그녀는 용서하고 이제부터 자신을 의지하라고 했어. 안부가 끝났을 줄 알았지만
팔키오가 노엘과 따로 얘기하고 싶어 했어. 그가 상금을 재협상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그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다고 했고 그 환상적인 대결을 본 후 이미 만족했어. 안마는 그자가 원하는 걸 보기 위해 나가라고 했어. 그는 직설적으로 노엘을 자신의 가문에 초대하며 원한다면 안부의 가문인 감비노를 넘겨주겠다고 했어. 미는 웃으며 자신이 겨우 16세라고 했어. 포코는 나이와 상관없고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는 할아버지처럼 영웅의 꿈을 추구하니 거절했어. 보통 초대는 안 되지만 포코는 마스크를 벗고 그의 개가 뭐냐고 물었어. 그리고 직접 그의 심장을 빼앗았어. 그자의 부하들은 A급 정찰계로 죄악의 길을 걷지. 전투 능력은 약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많아. 그중 하나가 상대의 심장을 훔치는 거야. 그는 가슴을 만지니 맥박이 안 느껴졌어. 그 기술의 조건은 노엘이 2번 거절한 거야. 조건이 맞으면 강제로 심장을 빼낼 수 있어. 이게 청년이 아직 멋진 건 청년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핑키오가 설명했어. 공간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 그가 부수거나 5미 이상 떨어지면 노엘은 즉시 죽을 거야. 이유는 민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야. 그는 너무 탁월해서 미래의 루시아노 가문의 적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핑키오가 미리 제거하려는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할지 물었어. 그렇게 하면 걱정할 게 없어질 테니. 그는 웃으며 불가능하다고 했어. 나의 원칙은 자유롭게 사는 거지. 남의 명령 따르는 건 아니야. 노엘은 다가오며 그가 하는 게 맞다고 했어. 미래에 자신이 큰 위협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가 손을 못 댈 거라고. 자신이 죽는 순간 그의 자존심도 사라질 테니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약한 적을 미리 죽이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진정한 남자가 할 일은 아니야.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핑키오는 심장을 쥔 자에서 뜻밖의 약점에 빠져 말도 못했어. 노엘은 자신의 왕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했어. 어릴 적부터 그는 황제의 기운을 가졌으니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아. 듣고 나서 그는 심장을 돌려주며 놀라워했어. 자신이 이렇게 약해질 줄 몰랐다고. 그는 장난으로 그랬을 뿐이라고 했고 감히 죽일 수 없으니 가겠다고 했어. 그래도 방금 한 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는 노엘이 정점에 오르는 걸 보고 싶어. 청년은 동의하며 포코가 조용히 지켜보라고 했어. 밖으로 나가자 안마가 그를 노려봤어. 밖으로 나가자 안마가 그를 개처럼 노려봤어. 만약 노엘을 건드리면 그녀라는 암살자에게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안부는 용서를 구했지만 여기엔 자비가 없어. 그는 노엘이 아니니까. 방금 영웅이 심장을 쥐어짜이며 자존심을 지키는 걸 봤는데 이 미치광이는 너무 나빠서 포코가 화가 났어. 그는 상대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했어. 하지만 가축처럼 안부를 돼지로 만들어 손과 발을 잘라서 키우기로 했어. 그를 겁주게. 이 도시에서 그만큼 미친 자는 없어. 그는 이 생각에 기분 좋게 그 청년을 데려가 처벌하게 했어. 다음 날 코가는 노엘의 소유가 됐어. 그는 노예가 필요 없고 그를 변화시키고 싶었어. 자신과 함께 할지 아니면 자유를 찾아 원하는 걸 하라고. 코가는 정말 강하지만 시커 세계에 더 강한 자들이 많아. 나는 정점에 서고 싶고 그걸 위해 약한 개처럼 주인을 보는 자는 필요 없어. 나는 용감한 늑대처럼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자를 원해? 계약서를 코가에게 넘겼어. 노엘은 그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어. 그는 항상 남에게 이용당하며 살았다고 했어.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너무 충격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는 노엘이 꿈을 이루는 걸 지켜보고 싶어. 용감한 늑대가 되는 게 그 길이라면 꼭 가겠어. 그래서 노엘에게 팀에 합류해 미래를 함께하라고 부탁했어. 노엘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동의했어. 그녀는 반대하지 않아서 모든 게 안정됐어. 곧바로 그들은 중형 아비스를 시험하러 갔어. 민은 리더로서 명령을 내리고 두 동료의 전투력을 새 높이로 끌어올렸어. 그가 생각한 대로 이 3명의 탁월한 팀으로 아비스를 정복하는 건 쉬웠어. 그렇게 그들은 몹을 쓸어버렸어. 적당한 거리에 다다르자 그는 주문어로 모든 적을 붙잡고 두 동료가 보스를 끝냈어. 대결 후 코가와 안마는 보스를 누가 잡았는지 다퉜어. 그녀는 손이 빨라서 마무리 타격을 날렸어. 그녀는 동료가 더 이의를 제기하면 죽는다고 위협했어. 노엘은 두 사람을 막아섰어. 다음엔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금지했어. 코가에겐 조언을. 전투는 우리 모두의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쨌든 그들은 잘했으니 오늘 전투 후 칭찬했어. 노엘은 이제 길드를 만들어 더 많은 일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코가와 안마는 그게 어때서 그와 함께할 수 있으면 돼. 노엘은 길드를 만드는 중요성을 그들에게 설명했어. 대체로 국가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을 수 있으니 수익이 줄지 않을 테야. 갑자기 노엘의 손에 승급의 상징이 나타나며 그는 이것이 큰 도약이라고 느끼네. 이 순간부터 강력한 동료들을 이끌며 최고의 플래그를 만들어 칠성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처럼. 과거로 돌아가 노엘이 할아버지를 잃은 그날 ABS 레벨 12와의 전투 후 그는 영리한 사람으로 남아있었어. 그는 집안의 하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했지. 그날 감독관 하로라는 시언은 노엘에게 오버데드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 처음에는 가족의 기둥을 잃어 문제가 생길 줄 알았지만 노엘이 사람을 다루는 재능을 보니 그 영웅과 친한 그도 안심됐어. 와인 제조 가족이지만
그는 그 사업을 하인들에게 맡기고 오버데드에 집중하기로 했어. 하루는 그걸 알기에 미래의 적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러 왔지. 노엘은 이 괴물을 반드시 마주할 테고 그건 자신의 고향을 파괴한 바로 그 존재일 거야. 그걸 알지만 할아버지를 잃은 후 살아남은 이 생물이 있다는 걸 이미 예상했기에 놀라지 않았어. 그날 현장에서 빠진 두 가지. 그 생물의 시체와 할아버지의 유산. 최고의 플래그니라스조차 나섰지만 결과는 참패였어. 바롱팀이 도착했을 때 이미 보이드로 도망갔으니 아직 완전히 없앨 수 없었지. 사람들은 비가 세계를 침략하는 건 저항할 수 없는 본능 때문이라고 해. 하지만 최근에 그들의 의지로 강력한 괴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 이놈은 오버데드를 이길 만큼 강해. 2번밖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명옥 시방 중 하나로 발리온 레벨에 달해. 현재 보이드의 깊이는 13단계고 10개의 존재가 지배하고 있어. 그 모두가 현실 세계를 파괴할 수 있지. 역사적으로 40년 전 부위가 나타났어. 그걸 은빈을 키투스라고 부르고 새 나라를 순식간에 파괴했어. 다행히 그 시대에 영웅들이 많았어. 그 중에서 혈인연합, 노엘의 할아버지 플래그가 이 공포의 괴물을 토벌했지. 그건 인류의 첫 대승리였어. 시방의 존재를 그들의 세계로 쫓아낸 건 이미 승리라고 여겨졌어. 하지만 이번에 이 괴물이 오버데드의 무기를 빼앗아 갔으니 인류에게 새로운 재앙이 될 수 있어. 미래에 복수를 할 기회가 온다는 걸 알자. 노엘은 흥미로웠어. 그 시선이 할아버지 브랜든의 젊은 시절과 같아 하루를 압도했어. 그는 그 영웅의 플래그 감독이었기에 잘 기억하고 있어. 친구로서 손자를 보러 왔지만 이 정도로 자신감 넘치니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건가. 그런데 하루는 노엘의 나이에 대해 말했어. 내년에 15살이 되니 시어로서 등록할 수 있어. 청년은 언젠가 다시 만날 테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시어가 될 소년의 얼굴이야. 현재로 돌아와. 노엘은 약속을 지키며 두 동료를 데리고 등록하러 갔어. 코가는 질문 단계에서 어려움을 걱정했어. 친구는 안심시키며 그럴 질문 없다고 평소처럼 대답해도 된다고 했어. 안마는 라이벌이 불평하는 걸 보고 장난스럽게 놀려 그 표정을 지으면 아마 처음부터 탈락될 거야. 코가는 자신이 때문에 노엘의 꿈이 무너진다면 못 견디겠다고 생각했어. 그는 두 동료가 엉뚱한데도 무력감을 느꼈어. 갑자기 하루가 들어오며 강자의 눈빛으로 그들을 놀라게 했어. 양쪽이 인사한 후 본격적으로 일에 들어갔어. 노엘은 모든 준비를 회의 요구에 맞춰 해뒀어. 그들의 기록은 조금 제한적이지만 실력은 문제없어. 노엘은 플래그 승인을 받으면 B레벨로 올라갈 거라고 했어. 그 여동생도 마찬가지고 코가만 C레벨이야. 그 말을 듣고 코가는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노이는 인터뷰가 끝났고 그들의 플래그 신청이 탈락됐다고 알려줬어. 그런 시점에 ABS 레벨 12가 한 청년에게 패배했어. 이건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그는 레갈리아의 1등정이고 바롱팀의 부지휘관을 찬양하는 제국의 첫 번째야. 민 쪽으로 돌아가 하루는 그들의 플래그를 만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어. 위에서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시어를 찾고 있어. 이 정도 조건으로는 승인되지 않을 거야. 상황이 변했어. 작년과 다르지. 노엘은 여전히 진정하며 세부 사항을 물었어. 이건 국가 비밀인데 서로 아는 사이라 말해주지만 3명이 비밀로 지켜야 해. 먼저 제국의 서쪽에 거대한 만화가 나타났어. 지하의 만화 흐름이 극한에 가까워 분출은 시간 문제야. 구체적으로 1년 안에 역대 최악의 ABS가 나타날 거야. 이 땅 전체가 그 괴물의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갈 테고 다시 말해 레벨 13의 대왕 재앙 부위 중 하나가 나타날 거야. 그게 새로운 종인가? 아니면 노엘의 할아버지를 이긴 그 괴물인가? 아직 모르지. 코가는 막을 방법이 있냐고 물었지만 불가능해. 지하 만화 흐름은 사람의 피처럼 억지로 막으면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킬 테니까. 그게 오히려 그 강력한 괴물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나빠. 그땐 땅이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돼. 유일한 방법은 레벨 13 재앙에 맞서 모든 괴물을 보이드로 밀어내는 거야. 안마는 승리할 기회가 있냐고 물었고 인류가 은빈을 키투스를 이겼기에 제국이 번영한 거라고 해. 곧 총력전이야. 칠성의 시어가 제국의 주력으로 빠질 수 없어. 최고 플래그들은 레갈리아라는 칭호에 걸맞아. 하지만 만약 그 부위와 싸우면 노엘의 할아버지 전투에서 본대로 이길 수 있을지 확신 없어. 그냥 그 괴물들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런 하찮은 플래그를 키울 시간이 없어. 사회 최하층에서 올라온 너희들 말야. 전쟁까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문제를 이해한 노엘은 신청을 철회했어. 코가는 충격받았지. 그는 그 말이 지금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그게 다야. 노엘의 그 태도는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건지. 한 남자가 당연히 나를 닮았어. 그건 내 손자니까 자랑스럽게. 하루도 노엘이 분명 강해질 거라고 확신했어. 오후가 되자 두 동료는 왜 리더가 이렇게 빨리 포기했는지 이해 못했어. 이건 꿈이잖아. 더 노력해야지. 그는 설명했어. 내가 포기한 건 아니야. 기회를 활용하는 거지. 성공하면 3명이 한 번에 하늘로 날아오를 테니까 천천히 갈 필요 없어. 그들은 골목으로 가서 노엘이 와이일 중 하나가 나타나는 게 인류의 생존 위협이자 시어에게 큰 혜택이라고 설명했어. 실제로 할아버지의 플래그가 은빈을 키투스를 토벌한 덕에 제국의 문명이 크게 발전했어. 그 괴물의 심장을 이용한 장치가
그 괴물의 심장을 이용한 장치가 끝없는 깨끗한 물을 만들었고 제국의 모든 지역이 번영했어. 강력한 적을 사냥할수록 문명은 더 발전하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영웅이 됐고 시어 직업이 모든 직업의 아버지가 됐어. 지금 그들의 팀은 레갈리아에 참가해 실력을 증명해야 해. 코가는 플래그를 만든 후에야 칠성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암마는 그 동생의 성격에 익숙해 예전에 1년 안에 레갈리아에 들어갈 거라고 했었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노엘은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어. 두 동료는 충격받았지. 반년 만에 칠성에 참가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해. 성공 후 마지막 몇 개월을 플래그로서 공을 세워 자격을 증명할 거야. 마침내 정점 전투가 일어나면 그는 부위에 맞서는 작전의 총사령관이 될 거야. 승리만 하면 3명이 역사의 영웅이 돼 무패의 검사가 동쪽에서 왔듯이 전설의 암살자 손녀처럼 나 자신은 오버데드의 손자야. 그 말만으로도 두 아이는 흥분했어. 바로 그때 바롱팀이 레벨 12를 토벌한 소식이 전해졌어. 노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충격적인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알았어. 다음 날 그는 승급 의식을 치렀고 전술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작은 그녀도 그를 도와 깨우침을 주었고 손에 승급 상징이 사라졌어. 전술가가 된 후 그는 노엘에게 전투에서 더 빠르게 전략을 짜고 마치 예언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밖에서 청년은 시어와 우연히 마주쳤어. 제국에서 가장 강한 젊은이 중 하나야. 그도 최근 노엘에 대한 소식을 알고 바롱팀의 부지휘관이 인사했어. 민도 존경을 표했어. 현재 제도에는 X레벨 시어가 3명 있어. 첫째는 백귀야행의 지휘관, 둘째는 바롱팀의 지휘관, 마지막은 그 자신. 노엘은 오버데드의 손자라고 불리며 이자가 자신을 영입하려는 걸 알았어. 할아버지처럼 직업은 없지만 최근 갬비노 가문을 무너뜨린 지하세계의 소식으로 유명해졌어. 그 가문조차 즉시 보스를 바꿨어. 그는 후배가 어떤 수를 썼는지 궁금해했어. 노엘은 시그가 자신에 대해 많이 알아본 걸 놀라며 이제 의도를 드러냈으니 그도 바롱에 초대한다고 했어. 거절당한 걸 예상 못하고 자신은 누구 밑에도 가지 않겠다고 했어. 상대도 수단을 가리지 않는 주의니까 노엘이 말했어. 그럼 증명해봐. 타인의 밑에 있으면 최소한 제도에서 가장 강한 자여야 해. 여기 엑스레벨 시어가 3명인데 한 명은 늙었으니 리오와 시합을 해보자. 누가 더 강한지. 그게 영입 조건이야. 그 말을 듣고 그자는 이 아이가 너무 영악하단 걸 알았어. 지휘관과 싸우면 둘 중 하나가 죽을 테니까 화가 나지만 일단 글을 보내기로 했어. 바로 그때 몇 명이 시그를 2등이라고 부르자 그는 화가 치밀어. 왜 그런가 물으니 리오와 싸운 적 없어서야. 바롱 팀 지휘관의 개인 성과가 더 많아서 그런 거라고. 결국 그 시어에게 패배하며 노엘에게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줬어. 분명 2등 타이틀로 고통받고 있으니 계획을 빨리 진행해야 해. 암마는 라이아와 훈련 중이지만 효과가 없어. 암살자 소녀는 항상 제압당하니 한 번도 이기지 못해. 작은 엘프는 그녀가 후방 전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 성격이 뜨거운 걸 보면 예상되는 일이야. 다행히 노엘이 지도해주니 라이아는 그녀가 팀 전투에서 가치를 발휘할 거라고 믿어. 바로 그때 다른 엘프 자매가 와서 인사했어. 그녀의 팀은 천익 기사단, 강력한 거야. 만약 어려움 있으면 찾아오라고. 제안했어. 최근에 어떤 놈이 활보하는 일이 있단 소문이야. 그 자매의 지휘관도 타인을 소문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 말 싫다고 했어. 암마는 그 자매를 화내지 않았어. 왜냐면 노엘에 대한 말이 거의 사실이니까. 그날 밤 그는 로키에게 B레벨 시어에 대한 정보를 찾아달라고 했어.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검토 후 천익기사단을 목표로 삼았어. 모두가 두 얼굴을 가졌으니 노엘은 그걸 이용할 거야. 대장의 그 음흉한 얼굴을 보니 로키는 형상을 지키라고 상기시켰어.